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이 지난 1979년 이란 공화국 수립 이후 처음으로 이란 본토를 공격했습니다. 이란의 핵시설 3곳을 타격하며 중동 분쟁에 미국이 직접 뛰어든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공격으로 이란의 핵 농축 시설이 완전히 파괴됐다며 이란이 핵 개발을 포기하지 않으면 더 강력한 공격을 받을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란은 즉각 보복을 예고했고 이스라엘을 향해 미사일을 쏘아 올렸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공격 상황 알아보고 이어서 미국과 중동 현지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무력 충돌 9일 만에 미국이 직접 나서 타격한 곳은 포르도와 나탄즈, 이스파한 등 3곳입니다. 핵무기의 원료가 되는 고농축 우라늄 시설이 들어선 곳으로 특히 포르도는 원심 분리기 2,700대가 있어 이란 핵시설의 심장부로 손꼽혀왔습니다. 소셜미디어로 공습 사실을 알린 트럼프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이란의 핵 농축 능력을 파괴하고 핵 위협을 종식시키는 게 목표라고 강조했습니다. Iran's key nuclear enrichment facilities have been completely and totally obliterated. 이란을 중동의 불량배로 표현하면서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더 강력한 공격을 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We will go after those other targets with precision, speed and skill. Most of them can be taken out in a matter of minutes. 미국의 이번 공습은 이스라엘과 협의하에 진행됐으며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역사를 바꿀 대담한 결단이라고 지켜세웠습니다. 이란은 즉각 보복을 예고했습니다. 이란 외무부 장관은 이란은 주권과 이익, 국민을 수호하기 위한 모든 선택권을 갖는다고 했고 이란 국영 TV는 모든 미국 시민이나 군인은 합법적인 표적이 됐다고 위협했습니다. حالا جمهوری اسلامی ایران تمام پایگاه‌های نظامی آمریکا در منطقه، تمام 40 تا 50 هزار پرسنل نظامی آمریکا در منطقه رو هدف مشروع میدونه. 이란 정부는 핵 순교자들의 피로 이루어진 국가 산업 발전의 길을 멈추지 못할 거라며 핵 개발을 지속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공습 직후 이란은 즉각 이스라엘을 향해 여러 발의 미사일을 쏘아 올렸습니다. 이란의 지원을 받는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예멘의 후티 반군도 미국과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에 가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엄지인입니다. 이번 공격에서 특히 눈에 띈 건 초대형 폭탄 벙커버스터였습니다. 땅속 깊숙이 파고 들어가 폭발하는 벙커버스터 최신형을 미국이 이번 공격에서 처음으로 사용했는데요. 산악지대 지하 깊은 곳에 있는 이란 포르도 핵시설을 타격하기 위해 12발의 벙커버스터를 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격 후 트럼프 대통령은 포르도를 끝냈다고 강조했지만 이란은 지상 일부만 손상을 입었을 뿐이라고 반박했는데요. 포르도 핵시설은 어떤 곳이고 벙커버스터는 얼마나 위력적인지 이덕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란 포르도 핵시설의 위성사진입니다. 대형 구조물 옆으로 지하로 연결된 여러 개의 터널이 보입니다. 수도 테헤란에서 남쪽으로 160km가량 떨어진 산악지대인데 핵심 시설은 지하 80m 깊이에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설치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포르도가 왜 미국이나 이스라엘에게서 중요한 시설이었냐면 이게 완벽하게 지중화가 되어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만약에 우라늄 농축이 비밀스럽게 진행되면 어떻게든 그걸 파괴하기가 힘든 거거든요. 국제원자력기구는 2023년 이곳에서 무기급에 가까운 고농축 우라늄 입자를 발견했고 미국 과학국제안보연구소는 포르도 핵시설이 가동되면 3주 만에 핵무기 9기를 만들 수 있는 핵물질을 생산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수차례 공습에도 끄떡없던 이곳을 타격하기 위해 미국은 최신형 미사일 벙커버스터 GBU-57을 사용했습니다. 길이 6.2m, 무게 약 13.6톤에 달하는 공중투하용 초대형 관통폭탄으로 지하 60m까지 뚫고 들어가 폭발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미국은 특히 지하 핵시설을 완전히 없애려고 더 깊이 파고들도록 여러 발을 연속으로 떨어뜨린 걸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B2 폭격기 6대가 포르도에 벙커버스터 12발을 투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이 벙커버스터 GBU-57을 실전에 사용한 건 이번이 처음으로 이를 위해 B2 스텔스 폭격기가 미국 본토에서 이란까지 37시간을 이동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나탄즈 핵시설에도 벙커버스터 2발을 투하했고
이스파한 등엔 함대지 순항 미사일인 토마호크 30발을 발사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성공적인 공격이라며 특히 포르도는 끝났다고 강조했는데 이란은 피해가 크지 않다고 즉각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피해가 지상 부분에 국한돼 복구가 가능하다거나 공격을 예상해 핵시설을 대피시켰고 회복 불가능한 피해는 없었다는 말도 나왔습니다. 이란 정부는 다만 포르도 핵시설의 피해 규모는 명확히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IAEA는 미국의 공습에도 이란 핵시설 3곳의 외부 방사능 수치는 일단 증가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덕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이란을 향해 협상을 위해 2주간의 기한을 주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말을 한 지 불과 이틀 만에 기습적으로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이란을 선제 공격한 뒤 미국의 참전을 요구해온 이스라엘의 요청을 받아들인 겁니다. 워싱턴에서 김정호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을 위대하게라고 쓰인 빨간색 마가 모자를 쓴 트럼프 대통령은 공습 장면을 직접 지켜봤습니다. 이란 핵시설 3곳에 대한 미국의 공격은 기습적으로 이뤄졌습니다. 군사 개입 여부를 2주 안에 결정하겠다고 발표한 지 겨우 이틀이 지난 시점이었고 어제까지도 특별한 조짐은 없었습니다. Just time to see whether or not people come to their senses. 2주 시한을 설정하고도 공격을 감행한 건 이스라엘의 끈질긴 요청을 수용한 결과로 보입니다. 이스라엘은 핵심 핵시설인 포르도를 제거하지 못하면 휴전이든 협상이든 앞으로 이란의 핵 야심을 영구히 불능화할 수 없다며 미국을 설득해왔습니다. 지하 핵시설 타격은 이스라엘이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작전이었습니다. There's no military in the world that could have done what we did tonight, not even close. 이 과정에서 이란이 핵무기를 만들고 있다는 확실한 정보가 없다는 미 정보기관의 판단도 무시했습니다. 이란이 곧 핵무기를 완성할 거라는 이스라엘의 평가에 손을 들어준 셈입니다. My intelligence community is wrong. Who in the intelligence community said that? Your 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 Tulsi Gabbard. She's wrong. 혹시 있을지 모를 미군 피해를 막기 위해 이란의 방공망이 무력화된 시점이 낮겠다는 판단도 있을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대국민 연설에서 추가 공격 가능성을 열어놨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제한된 공격이 유리한 협상 고지를 차지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이번 작전에 앞서 이스라엘의 공격 계획을 통보했습니다. 공습 이후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네타냐후 총리와 직접 통화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정호입니다. 그럼 미국과 중동에 나가 있는 특파원들을 연결해서 현지 분위기 알아보겠습니다. 미국 워싱턴의 김정호 특파원, 요르단의 김민찬 특파원이 나가 있습니다. 먼저 미국으로 가보겠습니다. 김정호 특파원, 앞선 보도에서도 언급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당초 2주의 시간을 줄 것처럼 하지 않았습니까? 네, 2주는커녕 이틀 만에 공격이 이루어졌습니다. 미 본토에 있던 B-2 전폭기의 이동 거리 등을 감안하면 결정은 어제 오늘보다 더 앞서 이루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박 2일로 뉴저지에 있는 자신의 골프클럽 행사에 다녀오는 등 일상 업무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2주 시한은 사실상 연막작전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란은 물론 협상을 통한 해결을 촉구하고 기대했던 국제사회에서는 사실상 뒤통수를 맞은 셈입니다. 미국은 이제 일요일 아침이 시작됐는데요.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이 1시간쯤 후에 기자회견을 열어서 상황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대선 기간엔 외국 분쟁에 개입하지 않겠다면서 과거 정부를 비난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전격적으로 공습을 감행한 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트럼프가 평화주의자여서가 아니라 사실은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군사적 개입을 하지 않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결국 이번 일로 또 공수표가 됐습니다. 기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워싱턴의 안보 라인은 이렇게 상황을 풀어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분쟁의 출발점이었죠. 이스라엘의 선제 폭격이 궁극적으로는 이란과의 핵 협상을 촉진할 것이다라는 논리입니다. 그 연장선에서 미국의 기습작전에 찬성하는 쪽은 이번 폭격이 이란의 정권 교체를 위한 것은 아니다. 외교적으로 이를 처리하기 위한 선결 과제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공화당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공화당 마조리 그린 하원 의원은 미국이 위대해지려는 순간마다 해외 전쟁에 연루된다. 이건 우리의 싸움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하원에서 그 의회의 승인이 없는 미국의 분쟁 개입을 막는 초당적 결의안이 발의가 됐는데요. 공동 발의를 한 공화당 의원은 이번 폭격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이 이란의 핵시설을 겨냥해 폭격을 한 거다 보니까 그럼 북한의 핵시설에 대해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현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이란 폭격은 당사국인 이스라엘의 줄기찬 요청을 적극적으로 수용한 결과인데요. 한반도 상황과는 단순 비교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한반도의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문제를 한국 정부가 용인하기 어렵고 지정학적 관계를 고려했을 때 이란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때처럼 기본적으로 잠재적 핵 보유국인 북한과 대화 재개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이었습니다. 그럼 이번엔 미국의 폭격으로 그야말로 일촉즉발 상황에 놓인 중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요르단 암만에 김민찬 특파원이 나가 있습니다. 김 특파원, 미국이 사실상 참전을 선언한 셈인데요. 지금 그곳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요르단도 현재 긴장이 상당히 높아진 상황입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미사일이 요르단 상공을 오갈 땐 공습 경보가 울렸고 오전 한때 영공이 폐쇄되기도 했습니다. 요르단 주민들도 미국의 폭격 소식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면서 진행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국의 공격이 있은 지 몇 시간 뒤 이란은 곧바로 이스라엘에 미사일 보복을 단행했습니다. 이란은 이곳 시간으로 오전 7시 넘어서 탄도미사일 40발을 쏟아부었습니다. 이례적으로 30분 간격으로 두 차례 나눠 공격을 실시했습니다. 벤구리온 국제공항 등을 노렸는데 최소 10여 곳에 떨어지면서 수십 명의 부상자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란의 첫 대응은 보복 선언이었는데 바로 무력 대응을 실행에 옮긴 셈입니다. 미국이 이란과의 위험한 전쟁을 시작했다. 그리고 모든 힘을 다해 저항하겠다. 이란이 미국의 공격 직후 내놓은 성명입니다. 중동에 있는 4만여 명의 미군이 보복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발언까지 나왔습니다. 이란 외무부는 미국이 유엔 헌장과 국제법 그리고 핵 확산 금지 조약을 심각하게 위반했다며 관련 기구들이 긴급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란의 보복이 이란 차원에서만 끝나지 않을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이란을 지지하는 다른 무장 세력들도 보복에 나설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이른바 저항의 축이라 불리는 이란 지원 세력들도 보복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후티 반군은 미국에 대한 반격이 시간 문제일 뿐이라고 선언했고 홍해의 미군 함정을 공격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하마스는 트럼프가 위험한 도발을 했다며 이번 전쟁은 트럼프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곧장 미국에 감사하다는 메시지를 내놨죠. 그러면서 이번 핵시설 공격이 미국과 이스라엘의 협업이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걸어왔다는 사실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제 앞으로가 더 문제 아니겠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뜻대로 협상이 진전돼서 종전으로 갈지 아니면 이란의 반격으로 더 큰 전쟁이 될지 예측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현지에선 어떻게 예측하고 있습니까? 전문가들은 확전에 좀 더 무게를 두는 모습입니다. 이란이 또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기로는 현재로선 힘든 상황이죠. 이미 보복을 천명했고 그리고 핵 포기도 없다고 분명히 밝혔잖아요. 이란이 핵 확산 금지 조약에서 탈퇴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미국과 이스라엘 공세가 강화되는 악순환이 다시 반복될 수 있다는 겁니다. 러시아와 중국도 이번 전쟁이 국제법이라는 메시지를 계속 내놓고 있는 만큼 갈등이 다른 차원으로 번질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지금까지 요르단 암만에서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이렇게 중동 정세가 급박해지면서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경제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위협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유가까지 불안해지는 건데요. 만약 이번 분쟁의 영향으로 주요 원유 수송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마저 봉쇄된다면 국내 산업 전반이 큰 타격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김건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을 처음 공습한 날 서부 텍사스 원유 가격은 배럴당 74.23달러. 불과 일주일 뒤 유가는 3.5% 넘게 올랐습니다. 같은 기간 브렌트유 선물도 3.75% 뛰었습니다. 이 유가 상승분은 국내 휘발유 가격에 아직 반영조차 안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미국까지 개입하면서 유가 상승 우려감이 더욱 커졌습니다. 국내 정유업계와 화학업계는 그렇잖아도 불황인데 원재료 가격이 오르지 않을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정부와 업체들은 이미 200일분의 원유와 석유 제품을 비축하고 있어 당장 수급에 지장은 없을 전망입니다.
다만 이런 사태가 장기화됐을 경우에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산업계나 국민들 간의 고유가로 인한 그런 부담은 증가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최악의 상황은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는 겁니다. 세계 원유 수송의 35%, 특히 한국으로 오는 중동산 원유의 99%가 이 해협을 통해 운송돼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건설업계는 미국의 대이란 제재 이후 이미 이란에서 철수에 큰 영향은 없지만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다른 중동 지역 수주가 영향을 받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산업부는 현재까지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비상대응반을 가동해 상황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란 교민 가운데 19명은 어제 우리 정부가 제공한 교통편을 통해 육로로 탈출했습니다. 이미 빠져나온 교민을 포함해 모두 56명이 투르크메니스탄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현재 이란에 남은 교민은 모두 70여 명, 이스라엘에 남은 교민은 460여 명으로 알려졌습니다. 외교부는 중동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건우입니다. 미국의 전격적인 이란 공격에 대통령실도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곧바로 긴급 대응에 나섰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은 참석 여부를 놓고 고심해온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대통령실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정상빈 기자, 이 대통령이 결국 나토 정상회의에 가지 않기로 한 건 아무래도 미국의 이란 타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까지 참석 여부를 두고 고심을 이어가던 이재명 대통령은 약 1시간여 전쯤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여러 국내 현안과 중동 사태로 인한 불확실성을 고려해 도저히 직접 참석할 수 없는 상황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동 정세로 인한 불확실성,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란 분쟁과 미국의 핵시설 타격을 직접적인 불참 배경으로 제시한 겁니다. 중동 리스크가 번지면서 유가와 환율 등 경제 문제에 대한 대응 필요성이 커진 만큼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국정을 관리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당초 이재명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에 직접 참석할 거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렸지만 오늘 미국의 이란 공격 소식이 알려진 뒤 분위기가 급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실은 다른 정부 인사의 나토 정상회의 대리 참석 등에 대해서는 나토 측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제 정세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데요. 대통령실은 대응 방안을 어떻게 논의하고 있습니까? 네, 일단 대통령실은 오늘 낮에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안보 경제 상황 점검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중동 상황을 정확히 확인하는 동시에 이번 공격이 우리 경제와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위성락 실장은 회의에서 무엇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련의 상황들이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가 긴밀히 소통하고 협업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일단 중동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갈등의 불씨가 우리 교민과 국내에 번지지 않도록 집중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내일 오후 고위급 참모들과 함께 회의를 열고 안보와 경제 상황을 재차 점검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8일 만에 여야 지도부와 만나 오찬을 함께했는데요. 야당은 이 대통령에게 국무총리 후보자와 추경, 법사위원장 등을 거론하며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했는데 현안에 대한 입장차는 좁히지 못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서로 격의 없이 대화를 시작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고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밝은 얼굴로 오찬장에 들어선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는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송 대표님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 대통령은 통합의 의미로 푸른색과 붉은색이 섞인 넥타이를 맺고 식사도 여러 색이 섞인 오색국수로 준비해 곳곳에 협치의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이전 정부에서 비교하는 건 아닙니다만 720일 걸렸다고 그래요. 대통령께서 협치에 대한 진정성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대통령은 G7 정상외교 성과를 설명하며 추경에 대한 야당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소위 민주주의의 가치, 또 회복력 이런 것들을 한번 보여준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초청에 감사하다며 화답했지만 이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와 추경을 두고 작심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이 현 정부에서 재정주도 성장으로 재현되지 않기를 정부 여당에 요청하고 싶습니다. 어떤 총리 후보자가 이런 식으로 행동했는지 청문회와 인준 절차를 대놓고 무시하고 능멸하는 오만한 행태라고 국민들께 보여질까. 야당은 또 이 대통령의 재판 문제를 거론하며 임기가 끝난 뒤에라도 재판을 받는다고 약속해달라고 직격했고 국회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모두 발언에선 말을 아끼던 이 대통령은 비공개 오찬 때 김 후보자의 청문회에서 본인의 해명을 지켜보자는 입장을 내놨고 야당의 법사위원장 요구도 여야 간 잘 협상할 문제라며 공을 되넘겼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대통령은 경제통인 송원석 원내대표에게 경제 현안에 대해 질문하며 대선 당시 여야 후보의 공통 공약을 추려 함께 실천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총리 후보자 지명 철회와 법사위원장 양보 등 원하는 답을 듣지 못한 야당 지도부는 어떤 것도 양보하지 않는다면 식사 한 번 하면서 야당을 들러리 세운다는 비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MBC 뉴스 고재민입니다. 특검팀이 내일 진행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 준비로 분주한 주말을 보냈습니다. 내일 처음으로 내란 특검팀과 윤 전 대통령이 마주하게 되는 겁니다. 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기간 연장 여부도 이러면 내일 안에 결정됩니다. 윤수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특별검사 임명 엿새 만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추가 기소하면서 세 개 특검 중 가장 먼저 수사를 시작한 내란 특검팀이 내일부터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에도 들어갑니다. 특검팀은 지난 19일자로 검찰 특수본이 진행해온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특검으로 이첩돼 내일 오전 열리는 8차 재판에 직접 출석해 공소유지를 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은석 특별검사는 법정에 나오지 않고 박억수 특검보가 출석할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서 윤 전 대통령과 내란 특검팀의 첫 대면이 이뤄질 전망인데 윤 전 대통령이 별도의 입장을 밝힐지도 주목됩니다. 앞서 지난 7차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은 특검에 대한 수사 협조 여부 등을 묻는 질문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특검에서 소환 요구하면 응하실 거세요? 이렇게 내란 사태에 대한 수사와 재판에 모두 물려받은 조은석 특검팀은 내일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신문에도 참석합니다. 오는 목요일이면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김 전 장관은 조특검의 추가 기소가 부당하다며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 전 장관의 구속 연장 여부를 결정할 신문은 내일 오후에 예정대로 진행되게 됐습니다.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팀과 순직해병 특검팀도 일요일에 출근해 수사 준비를 이어갔습니다. 순직해병 수사 외압 의혹을 맡은 이명현 특검은 수사 마무리 단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을 불러 대면 조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주 호주 대사 임명과 출국 과정도 수사 범위라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윤수환입니다. 가축을 싣고 달리던 화물차가 앞에 가던 덤프트럭을 들이받으면서 화물칸에 있던 소 4마리가 폐사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또 인천공항을 출발한 일본행 비행기가 엔진 이상으로 회항했습니다. 주말 사건 사고 소식 강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대형 화물차 앞면이 종이장처럼 구겨졌습니다. 화물칸에는 죽은 소의 사체가 실려 있습니다. 오늘 오전 8시 15분쯤 경남 함안군 남해고속도로 부산 방향 7원분기점 부근에서 4.5톤 화물차가 앞서가던 27톤 덤프트럭을 들이받았습니다. 화물차 운전자가 중상을 입었고 화물칸에 실려있던 소 10마리 중 4마리가 폐사했습니다. 경찰은 땅에 떨어지거나 피를 흘린 소가 없다는 점에서 압사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광 사고가 나면 앞으로 쏠리잖아요. 사람이야 뭐 안전벨트 이런 걸 매겨 있지만 소들은 그런 거 없잖아요. 사고 수습을 위해 투입된 기중기와 견인 차량이 편도 2개 차로를 막으면서 한때 극심한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경찰은 화물차 운전자가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고가 난 걸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기왓장 사이로 흰 연기가 솟구쳐 오릅니다. 소방관들이 물줄기를 뿌려보지만 연기가 무서운 속도로 확산되면서
인근 아파트 단지에선 경고 방송도 이어졌습니다. 현재 단지를 탄 매체 및 연기는 작업 시간적 과제를 위한 것으로. 오늘 오후 3시 반쯤 서울 성북구 장위동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약 3시간 만에 진화됐지만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비행기 엔진에서 불꽃과 함께 짙은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어제 저녁 7시 반쯤 인천공항을 출발해 일본 나리타로 향하던 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이륙 약 1시간 만에 긴급 회항했습니다. 200여 명의 승객들은 9시간여를 공항에서 대기하는 불편을 겪은 뒤에야 오늘 새벽 4시 반쯤 대체 항공편으로 출국했습니다. 항공사 측은 엔진에서 불꽃이 튀었다는 승객 증언을 토대로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MBC 뉴스 강은입니다. 건강과 환경에 관심이 많은 20, 30대들에게 최근 인기가 많아진 종교, 바로 불교입니다. 사찰 음식을 먹기 위해 오픈런을 하기도 하고 불교의 가치관을 타투로 새기기도 하고 불교 행사에서 EDM 음악이 울려 퍼지기도 합니다. 그야말로 힙해진 불교의 인기 비결을 취재했습니다. 임소정 기자입니다. 문을 열기 전부터 길게 늘어선 줄. 부스마다 사람들로 꽉 들어찼습니다. 사람들 막 뛰어가는데요? 오픈런까지 해서 이들이 먹으려는 음식은 다름 아닌 사찰 음식. 연근과 죽순, 콩, 버섯. 이 계절의 자연이 한 상으로 차려집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겠어요. 또 내 마음을 찾을 수 있는. 이달 초 열린 사찰 음식 박람회. 사전 예약자만 2만 3천여 명에 달했는데 방문객의 절반은 20, 30대였습니다. 햄버거나 감자튀김처럼 패스트푸드도 아니고. 복숭아 연잎 강정이 제일 맛있었습니다. BTS 멤버 RM은 반가사유상 모형을 사고 걸그룹 아이브의 장원영은 부처의 가르침을 쉽게 전한다는 책을 읽습니다. 불교 서적 판매량은 1년 새 2배로 늘었고 불교 박람회 관람객은 20만 명을 넘겼는데 그 관람객 4명 중 3명이 20, 30대였습니다. 세상이 극락도락이다. 불교 너무 재밌어. 젊은이들은 왜 불교에 관심을 갖게 된 걸까? 고리타분할 것 같다는 편견을 깨듯 불교는 가볍게 이들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DJ 뉴진스님의 EDM 불경이 울리는 연등회. 산사에서 미혼 남녀가 만나는 템플스테이 나는 절로 행사도 2년 새 7번이나 열렸습니다. 20, 30대 여성들에게 DM을 많이 받습니다. 인기가 높아지다 보니까 매번 참가자들이 거의 1000여 명이 넘고 있거든요. 젊은 세대들은 그렇게 다가온 불교에서 몸과 마음을 챙깁니다. 스트레스가 많은 시대잖아요. 불교라는 게 좀 주는 편안함 같은 게 사회가 너무 좀 극단적으로 좀 치우친 게 많이 있다 보니까 좀 내면의 좀 평화를 스스로 좀 찾으려고 하는 경향이 좀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점점 빠르고 복잡해지는 시대. 가장 숨가쁘게 그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은 편을 가르지도 강요하지도 않는 불교에서 잠시 한숨 돌리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MBC 뉴스 임소정입니다. 잠시 후 뉴스데스크 이어 방송되는 탐사기 엑스트레이트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나타난 20대 남성의 보수화 현상을 분석하고 확산되는 세대 간, 성별 간 갈등을 해소할 방법을 모색해 봅니다. 또 한때 큰 인기를 끌었던 수제 밀맥주 사례를 통해 최근 잦아지는 기술 탈취 분쟁의 원인과 해결책을 집중 보도합니다. 일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프로야구 선두 한화의 에이스 폰세가 오늘도 압도적인 투구를 펼쳤습니다. 메이저리그 스카우트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삼진 12개를 잡아냈는데요. 조진석 기자입니다. 시즌 10승 선점에 나선 폰세. 경기장을 찾은 빅리그 스카우트들 앞에서 위력적인 투구를 펼쳤습니다. 최고 구속 159km의 강속구에 ABS존을 걸치는 체인지업이 말 그대로 절묘했습니다. 5회까지 선발 타자 전원을 삼진으로 잡는 등 6회 투아웃까지 탈삼진 12개를 기록했습니다. 타선에서는 플로리언의 대체 외국인 선수 리베라토가 3안타로 화려한 신고식을 치렀고
이진영도 시즌 7호 투런포를 터뜨리는 등 모처럼 초반부터 타선이 폭발했습니다. 어제 수비의 힘으로 승리한 두산은 오늘 수비 난조에 발목이 잡혔습니다. 1회 이유찬의 송구 실책을 시작으로 2회에는 오스틴의 큼지막한 타구를 김재환이 놓치는 등 아쉬운 장면이 이어졌습니다. 여기에 선발 최승용의 폭투로 실점이 추가되면서 두산은 4회까지 10점을 내주며 무너졌습니다. 3회 SSG 앤더슨의 투구가 함지웅 주심을 강타합니다. 150km짜리 강속구를 포수 조영우가 잡지 못해 주심은 한동안 고통을 견뎌야 했습니다. 4회에도 앤더슨의 공이 바운드된 것을 조영우가 또 놓쳤고 결국 두 차례 공에 맞은 함지웅 주심은 교체되고 말았습니다. MBC 뉴스 조진석입니다. 미국 프로축구에서 모두를 깜짝 놀라게 한 장거리 슛이 나왔습니다. 어떤 장면인지 투플레이에서 확인하시죠. 미국 2부 리그입니다. 상대 공격을 저지한 뒤 역습을 시작하는데요. 성큼성큼 공을 몰고 가다 중앙선에서 바로 슛을 시도하는데 이게 그대로 골문에 빨려 들어갑니다. 코트디부아르 출신의 랜드리 선수, 중거리 슛으로 유명하다곤 하지만 이 정도 거리에서 시도할 줄은 아무도 몰랐나 봐요. 이후에 경건하게 온 매무새를 정돈한 뒤 원더골의 기쁨을 만끽했네요. 이정후가 2주 만에 결장한 샌프란시스코 경기입니다. 데버스의 타구가 쭉쭉 뻗더니 그대로 왼쪽 담장을 넘어갑니다. 자신을 트레이드로 떠나보낸 보스턴을 상대로 이적 첫 홈런골을 쏘아 올렸는데요. 공교롭게도 홈런공은 보스턴 팬에게 향했네요. WTT 컨텐더 결승에 진출한 임종훈과 안재현. 세계 1위 프랑스의 르브롱 형제를 강하게 몰아붙이는데요. 임종훈이 상대가 받을 수 없는 곳에 강력한 공격을 내리껐습니다. 결국 3대0 완승으로 통산 3번째 우승컵을 들어올렸네요. 지금까지 투플레이였습니다. 전국 육상선수권 남자부 100m 경기에서 비회사가 10초 38의 기록으로 우승했습니다. 이번 달에만 전국대회 2번째 금메달이네요. 일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장맛비가 그치자마자 다시 더워졌습니다. 햇살도 쨍쨍 내리쬐습니다. 더운 날씨에 많은 시민들은 도심 속 수영장을 찾았고요. 시원한 물속으로 들어가 더위를 식혔습니다. 내일은 더위가 더 심해지겠습니다. 붉은색으로 보이는 내륙을 중심으로 30도를 웃돌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 서울이 32도, 남양주 33도, 광주 31도, 대구도 32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내륙과 서해안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이슬비가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또 내일 밤에는 제주도에서 다시 장맛비가 내리겠고요. 모레는 충청과 남부지방으로 비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요. 낮 동안 자외선이 매우 강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을 보시면 서울 20도, 대전 18도, 대구 19도로 출발하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이 32도, 전주 31도, 부산 27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30도 안팎의 더위가 이어지겠고요. 수요일에는 전국 대부분 지방에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일요일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